예, 그 얼굴은 그냥 뭐 이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거는 조실대로 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 보이죠? 화면이 화면이 보이죠?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필기를 하면서 한번 수업을 해볼게요. 이게 저번 시간에 좀 그 펜이 고장나 그냥 써가지고 이게 하려니까 너무 복잡하다고 그래갖고 잠깐만요. 예, 수락 그렇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여기 들어오면 수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뭐 잘 하셨어요? 네. 그 인유 부분을 좀 강의를 할게요. 여러분 교재 167쪽 맞나요? 167쪽 맞죠? 네. 예, 예, 그거를 좀 화면을 좀 잘 비치게 제가 해서 이걸 이렇게 하면 좀 낫나? 예, 그렇게 하는 게 좀 잘 보입니다. 예, 이렇게 이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필기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인유라는 말은 일단 여러분 교재로는 167쪽입니다. 167쪽. 되도록이면 제가 이 줌으로 할 때는 여기 사무실에 제가 올 수 있으면 좀 올게 좀 상황이 또 막 어디 나갔다 오면 모르는데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쓰시기도 그렇죠. 여기다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흐릿하게 보이는데? 반사돼서 흐릿하게 보인다고? 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아니 필기를 한번 해볼게. 이게 반사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예. 이제 잘해요? 예, 잘 보여요. 좋아요. 괜찮아요. 이게 참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좀 더 하여튼 이렇게 오면 되니까. 인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67쪽. 하여튼 이걸 가지고 막 쓰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이렇게 좀 오늘 여기 왔어요. 자, 인유라는 건 뭐냐면 인용해서 비유한다는 뜻이에요. 인용해서 비유한. 그래서 이걸 이인유라고 하는 거예요. 인유. 이는 이제 끓인 자고 유는 비유할 유자예요. 뭐 그거 한자까지 뭐 쓰려면 머리 아프니까 여러분 그냥 인유라는 것은 인용해서 비유한다. 그리고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알면 끝난 거예요, 인유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고전의 어떤 작품이라든가 이런 멋있는 작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인용을 해가지고 좋은 말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런 걸 인유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67쪽에 보면 개성과 독창성 거기서부터 첫째 줄 보세요. 낭만주의 이후 현대시의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여기 나오죠, 첫째 줄에. 그래서 이제 이 전통을 부정한 게 모더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모더니즘. 우리말로 현대주의라고 보통 번역하는데 모더니즘이죠. 이것도 개성과 독창성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했다는 거죠. 개성과 독창성. 그러니까 관용의 정신, 아량을 베풀었다 이런 이야기죠. 선배 작가들로부터 받은 영향을 인정하면서 흔적이 작품의 남아 독창성이 훼손될까 불안하게 됐다. 다른 사람의 작품과 자신의 작품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기 작품의 상품적 가치를 높이는 데도 필수적이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현대 시기에 과거보다는 현대에서 이제 많이 나온 거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낭만주의와 모더니즘을 거치면서 자 거기다 밑줄 치세요. 표절은 붙었죠. 표절은 절대적으로 금지된 범죄 행위로 고정되었다. 표절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알았어요. 내가 어디서 뭔가를 끌어왔어요. 그럼 끌어왔다는 출처를 밝히면 돼. 출처를 밝히면 상관이 없어요. 출처를 밝히면 돼요. 밝히면 되는데 이 표절은 뭐냐면 내가 어떤 단락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보통 단락을 인용을 해도 한 단락 정도만 인용을 해야 돼요. 한 단락 정도만 인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출처를 안 밝혔다. 출처를 안 밝혔어. 전혀. 그러면 이게 표절이에요. 또는 뭐 인용을 안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사고방식, 생각들 이런 걸 그대로 가져와도 그것도 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져오는 건 좋은데 가져오면 이게 어디서 났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시를 쓸 때 뭐 말태요 뭐 이렇게 이제 썼다 만약에 선사 홍매야 이럴 때 그러면 이게 제가 김영랑의 김영랑의 시에서 모란이 비까지는 해서 차운함 뭐 이렇게 썼거든요. 차운함 운을 빌려왔다는 거예요. 차운했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쓰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쓰지 않으면 이게 또 표절이 돼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념 아시겠죠? 표절이라는 게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이제 이 T.S. 엘리어트가 나와요. 그 밑에 단락에 보세요. 이 T.S. 엘리어트가 전통과 개인적 재능이라는 글에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이 영문학자들도 이제 영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이게 시를 전공하지 않거나 비평을 전공하지 않으면 잘 안 보는 그런 책이 이 전통과 개인적 재능, Tradition and Individual Talent라는 책인데 거기에서 몰 개성의 상태를 지향하는 것. 자, 이 몰 개성이란 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몰 개성이라는 것은 개성을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몰, 없앤다. 이해가시죠? 몰 개성. 그러니까 이 개성을 없애버리는 것을 몰 개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새로운 이 모델로 제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몰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뭐 모란이 피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보물. 이렇게 그런 것들 모란이 피까지 이제 그런 거에서는 잠깐만요. 초대 좀 들어가라.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는 이제 그게 가능하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보물. 이런 것들은 그 뭡니까? 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해가시죠? 내가 들어가는데 몰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167쪽입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167쪽인데 이런 것은 나가 들어가지만 이 몰 개성이라는 나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나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여러분 T.S. 엘리어트의 작품 중에 뭐가 있죠? 황무지라는 작품이 있어요. 황무지. 아주 유명한 웨이스트랜드라는 황무지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 황무지라는 작품을 보면 4월은 잔인한다 이렇게 시작돼요. 4월은 잔인한다. 죽은 땅에서도 라일락은 피어나고 죽은 땅에서도 라일락은 피어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 지금 내가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인 상태에서 비춰보는 거거든요. 이런 걸 이제 몰 개성이라고 해요. 몰 개성. 그러니까 내 개성을 다 없애버리고 약간 객관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모란이 피까지는 같은 거 보면 모란이 피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보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막 들어가서 막 모란이 지면 360날 서러워 우옵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몰 개성입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이게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168쪽으로 넘겨볼까요? 168쪽이 넘겨보시면 자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68쪽입니다. 여러분 교재 168쪽에 거기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낭만주의 정신이 서양에서 도입되기 이전에 동양에서는 타인의 작품을 빌려오는 행위에 대해서 관대했어요. 아까 여기 낭만주의 정신이 도입되기 이전에 동양,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제 동양 아시죠? 아시아권이라든가 이런 나라겠죠? 타인의 작품을 빌려오는 것이 용사라고 해요. 용사.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건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이 용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자로 이렇게 써요. 용사하고 같은 말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게 전고예요, 전고. 자, 용사 같은 게 전고라고 써놓은 거예요, 전고. 그래서 이 용사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채치원의 추야 우중에 보면, 추풍유고, 가을바람에 오직 외로이 없나니, 새로 소지음 이런 말 나오거든요. 새로. 세상에, 적다. 지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적다. 그리고 지음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런 것이 용사 또는 전고다. 지음하면 뭐 생각나요? 사망의 씨가 아시죠? 백아와 종자기. 그래서 백아가 검은 걸 연주하니까 종자기가 좋구나, very good,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이 종자기가 죽어버려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 백아가 검은 꽃줄을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면서 이 세상에 내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내가 검은 꽃줄을 연주하면 뭐하냐? 이게 백아 절연이거든요. 백아가 검은 꽃줄을 끊어버렸다. 그걸 백아 절현이라고 해요. 한자가 있으면 머리 아프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말로 그냥 쓸게요. 백아라는 사람이 검은 꽃줄을 끊어버렸다.
그런데 유리한 말을 빌려와요. 근데 빌려왔는데 이게 뭡니까? 배가 종자기에 고사해서 인용함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걸 용사라고 해서 좀 더 간대하게 취급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세 문인들은 시문을 지을 때 전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나 고인의 말 이런 것에 이제 끌어다 쓰는 거 이런 것을 용사라 해서 신의라고 하는 것은 거기 신의란 말이 되게 좀 어려운 말인데 new meaning. 자, new meaning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의미, new meaning이라는 거. 이걸로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이제 그러니까 전고에서 빌려오지 않은 새로운 어떤 표현을 만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강조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유의 사례부터 볼게요. 개념과. 자, 그 밑에 줄에 보면 시인이부터 인유라고 한다까지 밑줄 있어요. 세 줄. 시인이 작품을 창작할 때 전통적 문학의 소재나 문체 양식을 빌려와서 자기 작품의 개성을 강화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인유. 아까 제가 인유 이야기했죠. 여기 한자 나왔네요. 이 인자가 뭐예요? 끌인자. 끌인자. 그 인자 한자에 동그라미 치세요. 유자가 뭐예요? 비유할 유자.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인유에 대해서. 인용해서 비유한다. 이걸 인유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유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유는 전통을 인용하면서 자기 작품의 개성을 확보한다. 이런 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밑에 셋째 줄에 인유가 사용된 시는 표면적으로는 거기서부터 밑줄 주세요. 것이다까지 세 줄. 인유가 사용된 시어는부터 것이다까지. 한번 볼까요? 인유가 사용된 시는 겉으로는 전통을 계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전통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전통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춘향유문이라는 169쪽 보세요. 서정주에. 이 춘향유문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자, 이거 지우고 쓰겠습니다. 춘향유문이라는 말은 뭐냐면 춘향이 남긴 유서라는 뜻이에요. 춘향이 남긴 유서. 죽기 전에 쓴 게 유서 아닙니까? 그걸 이제 춘향유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춘향이 남긴 유서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해가지고 지난 5월 단오날 쭉 나오죠. 쭉 뭐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유서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유서의 형식이라고. 이게 유서의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자, 근데 이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유서의 형식인데 독자가 춘향전을 잘 모르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독자가 춘향전을 잘 모르면 뭐 하기 힘드냐? 이해하기 힘들다. 독자가 춘향전이라는 걸 모르면 이해가 안 돼. 그렇죠.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춘향 유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인데 한국어를 되게 잘하는 외국인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춘향전을 몰라. 그럴 수 있죠. 그 사람한테 읽어보라 하면 이 내용만 읽지 이 배경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춘향전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이 춘향 유문이라는 유서 형식을 빌어서. 자, 그래서 169쪽을 보세요. 이 시는 판소리 소설 춘향전을 인용한 거죠. 시의 독창성을 확보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시를 창작하기 위해서 인접장르인 소설을 차용했다. 차용이라는 것은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 빌차자에다가 쓸 용자. 차용. 빌려 썼다는 거. 차용했다.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세요. 도련님을 생각하면서 작성한 유언 형식을 빌리고 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여인의 간절한 그리움의 감성을 표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감성을 잘 표현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춘향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과거의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사용하던 문체까지도 활용했다는 것. 여성의 문체들이 이제 입니다, 뭐 아니에요 이렇게 경어를 썼죠.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계세요 이렇게 썼죠. 예를 들어서 이도령이 이몽룡이 썼다면 춘향아 보아라 뭐 이렇게 썼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의 시대 자체가 특히 이제 이 반상의 구별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여튼 경어의
형태로 썼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써놨어요.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 남성을 존대하던 여성이 문체를 통해서 밑에 2차 한 10줄쯤에 당시 남존여비, 남자를 존대하고 여자를 이제 낮추는 거죠. 이데올로기가 반복된다. 시인은 과거의 작품을 인용하면서 당대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시인은 사람이 죽어 구름이 되고 구름이 소나기가 되고 이게 바로 이제 뭡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게 이제 연기예요. 연기. 인연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해서 연기론이라고. 연기. 인연에 의해서 움직인다. 한자로 쓰면 이 연자죠. 그다음에 이 기자가 일어날 기자입니다. 론자는 이 론자예요. 그래서 이걸 연기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연기론.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형식을 빌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 줄 볼까요? 이 작품은 전통 형식을 인용하면서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외에도 정지용이 조선시대 양반가의 내간체, 내간체라는 것은 이제 여성들의 그 문체를 내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편지 같은 거 이런 것을 시와 산문에 도입을 했으나 백석이 판소리의 구어체 전통을 시에 복원하고 있는 것도 인유라는 거죠. 그렇죠? 판소리를 인용한 것도 인유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유의 대상은 상당히 다양하다. 뭐 시뿐 아니라 문학, 미술, 음악까지 다 포괄됩니다. 자, 황주의 시민이라는 게 있어요. 시민. 제일 밑에 보세요. 시민. 이 시민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이제 시민, 사람을 찾다는 뜻이에요. 자, 시민이라는 것은 시민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을 찾다 쓰세요. 사람을 찾다. 자, 그 사람을 찾는 것을 우리가 시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의 사람을 내가 찾는 거, 이것을 시민. 이 시민이란 말 여러분이 뭐 별로 안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시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사람을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자로 쓰면 이렇게 위에 찾을 심자. 찾을 심자. 그래서 시민인데 그래서 김종수부터 뭐 연락바람 뭐 위독하다 했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김종수, 이광필, 조순회까지 있죠. 거기까지는 여기다 다 내붙여 보세요. 이거는 신문에 나오는 이제 뭐 뭐랄까 광고 같은 거, 제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 신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나는 쭈그리고 앉아 똥을 눈다. 이것만 작가의 말이에요. 이 시 재밌죠? 이거는 다 그 신문의 인용이란 말이에요. 신문에 나온 기사 광고고 이 두 줄만 작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주라는 분은 서울대 미학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미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상당히 시가 재밌습니다. 좀 비판적인 시들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그래서 밑에 보세요. 이 시 화자는 지금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어요. 과거에는 화장실에서 화장지 대신에 신문을 지를 사용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뭐 그런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60대, 70대 뭐 이런 분들은 시골에 사신 분들은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위의 신문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잘라진 것일 수 있다. 시는 잘라진 신문지를 오려가지고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서정주의 경우와 달리 이 작품은 문학이 아니라 신문지의 기사, 그것도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있는 신문 광고의 일부를 빌려왔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세요. 171쪽 보고 있어요. 이 시의 마지막 연을 제외하고는 시민 광고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베끼는 이후에는 가필, 그러니까 가필이라는 것은 내용을 첨가했다 이 말이에요. 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레디메이드,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레디메이드. 그래서 앞에 1, 2, 3년은 그대로 붙였고 마지막 두 줄만 시인이 썼다. 그렇다고 해서 시인의 창조적 행위가 마지막 사연에서만 발견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인용해야 할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했다는 거. 그렇죠? 그런 거를 그 효과. 그래서 1980년 5월 광주 민주항쟁의 내용에서 우리 언론은 진실을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했는데 실종된 가족을 찾는 이와 같은 광고가 언론 기사보다 당대의 진실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시가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나오고 있죠. 화장실에 앉아 볼일 보고 사람의 안정된 삶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도 고려해야 돼. 그러니까 실종된 가족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불안하지 않겠죠? 그런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980년 광주의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알지 못하는 독자에게는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맥락을 이해해야지 인유 효과를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패러디예요. 인유하고 좀 비슷하지만 좀 더 다른 게 패러디인데, 자, 한번 볼까요? 패러디가 어떤 건지. 자, 패러디도, 자, 여기 쓰세요. 패러디는 인유의 형식이다. 자, 패러디라고 하는 것은 인유의 형식이다. 인유, 사람을 찾는 사람 찾는 그 인유라는 끌어서 비유하는 것, 그 인유의 형식이죠. 그래서 이 패러디의 개념, 패러디는 보세요. 인유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밑에 나오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을 잘 반영했다. 자, 거기에 그래서 이제 패러디는 밑에 나오죠. 전통을 극복하기, 전통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전통의 내부로 침투해서 전통을 교란하는 전술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 네 번째 줄부터 밑줄 써요. 겉으로는부터 고사하고 있다까지. 겉으로는부터 고사하고 있다까지. 그래서 겉으로는 전통에 대해서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친밀감을 통해 적대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아이러니의 전략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포가레시, 아예 리처즈의 포가레시 이런 거 했죠. 그 어떤 시에 있어서의 그 아이러니적인 것이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배제의식, 포가레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전에 한번 드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이 그때 공부했던 거지만 또 기억을 하셔서 잘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패러디 어원은 172쪽이 있죠. 파로디아와 파로디오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 앞에 것은 다른 것에 비해 반대 입장을 담아 불려진 노래고요. 후자, 파로디오죠. 모방하는 것, 모방하는 가수를 의미한대.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자, 패러디의 범위가 이제 한정하기 어렵다. 둘째 줄에 보세요. 패러디의 세 가지 조건,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172쪽의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보면 패러디의 세 가지 조건이라고 발표 쳐놓으시고, 자, 그러니까 먼저에다가 1번 넣었어요. 먼저가 1번. 그래가지고, 삼아야 한다까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둘째로가 2번하고 쭉 또 밑줄, 문장. 둘째로, 변형해야 한다까지. 그 다음에 셋째, 거기 두 줄 내려오면 패러디스트는부터 또 쭉 문장 끝까지. 이렇게 밑줄 쳐놓으세요. 자, 시험에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패러디의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나올 때는 패러디의 세 가지 조건인 것은 절대 안 나오고요. 해당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패러디는 시 원전 텍스트를 패러디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둘째, 패러디스트는 패러디한 사람은 패러디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변형해야 되고, 셋째, 패러디스트는 패러디 과정에서 처음에는 패러디의 의도와 목적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숨겨야 된다는 거. 그래서 패러디의 유형이 상호 텍스트성을 통한 패러디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상호 텍스트성이란 말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인터텍스튜얼리티라고 이야기해서 이걸 이제 간 텍스트성이라고 해요. 이건 여러분 비평에서 공부한 이야기예요. 인터텍스튜얼리티. 간 텍스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국문학을 공부를 해보셨지만 국문학을 공부하면 이 국문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뭐 국문학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한문도 알아야 되고 철학도 좀 알아야 되고 또 영어도 좀 알아야 되죠. 영어 막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막 결합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인터텍스튜얼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있는 건 넘어가고요. 자, 173쪽을 보세요. 173쪽. 자, 상호 텍스트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텍스트의 다른 텍스트와 연관성. 거기다 써놓으세요. 상호 텍스트성. 한 텍스트의 다른 텍스트와의 연관성. 자, 이걸 이야기한다. 한 텍스트의 다른 텍스트와의 연관성입니다. 한 텍스트의 다른 텍스트와의 연관성. 이렇게 표기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쭉 내려가다 보면 문학을 둘러싼 글쓰기와 읽기 행위는
모두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밑줄 치세요. 그 인용문에서 한 4줄 올라가면 있죠. 끝에 문학을 둘러서부터 없다. 그래서 이제 시가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오기원의 꽃의 패러디. 자, 이거 보면 뭐 생각납니까? 김춘수의 꽃이 생각나죠. 김춘수의 꽃을 패러디하는 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왜곡된 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 그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잖아요. 그걸 왜곡될 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 여기 네모 쳐놓으세요. 이게 이제 하나의 몸짓이라고 써놓으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내가 부른 이름대로 모습을 바꿨다. 이게 꽃이 되었다잖아요. 꽃이 되었다. 그걸 이제 패러디한 거고, 내가 그의 이름 불러줬을 때 나에게 와서 뭐 여러 개 아닌 이런 것에 보통 명사나 수명사가 아닌 의미의 틀을 만들었다. 그렇죠?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명명하고 싶어 했다가 아니죠?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그리고 그대로 의미의 틀이 완성되면 넘겨보세요. 다시 다른 모습이 될 순간, 그리고 기다림, 그것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패러디라는 겁니다. 패러디. 그래서 넘겨보세요. 174쪽에 오면 김춘수의 작품에서는 이름 부르기가, 이 꽃이라는 게 뭡니까? 김춘수의 시에서는 존재 인식이죠. 존재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하는, 영어로 이제 온톨로지라고 하는데, 존재를, 온톨로지, 존재론이거든요. 그걸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지만 오규원의 작품에서는 반대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른 이름대로 모습 바꾸기를 강요하는 행위다. 거기다 붙여놨어요. 모습 바꾸기를 강요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건 넘어갈게요. 메타시를 볼게요. 이번 메타시는 시에 대한 시예요. 자, 메타시라고 하는 것은 잠깐만요. 김순옥님이 승낙이 안 됐다고요? 승낙했는데? 잠깐만. 들어왔어요. 아까 예, 안 예. 됐었어요. 예. 아니, 제가 이 강의하다가 그 자세히 못 봤어요. 이게 칠판 쓰다 보니까.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이 김춘수의 작품에서 이제 그런 거고, 메타시는 시에 대한 시거든요. 그래서 어바웃,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메타시라고 할 때 이 메타, 이거 잘 알아두세요. 시에서 많이 나온 문학에서 뭐 어바웃이 어바웃 무조건. 그러니까 메타 소설이라는 건 소설에 대한 소설에서 이상의 소설 같은 것을 메타 소설을 하는 거예요. 많이 이제 공부하셨죠? 국문학 3학 2학기 되셨으니까. 소설에 대한 소설, 메타시는 시에 대한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뭐 있는 거 넘어갈게요. 자, 175쪽에 첫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 밑줄 치세요. 첫째 줄부터 넷째 줄. 자, 뭐라고 나왔냐면 시에 대한 시, 메타시는, 메타가 어바웃이라고 그랬죠? 시 쓰기를 통해서 시라는 양식 자체에 대한 비판적 반성을 행하는 것으로 패러디의 대상이 특정 작품이 아니라 시라는 장르 자체라는 점에서 다른 패러디와 구별된다. 그렇죠? 이게 시라는 어떤 것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정희성의 시를 찾아서, 이 시가 또 재밌는데 정말 재밌는 부분이에요. 오늘 시라는 걸 보세요. 시를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써보면 말씀 원자의 절사자예요. 제가 이 운율에서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왜 절사자를 쓰느냐? 이 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풍경 소리가 있잖아요. 풍경, 물고기 이제 모양으로 되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바람에. 풍경 소리는 음악성이란 말이에요. 음악성이 있죠. 그래서 이 절사자를 이렇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보세요. 말이 곧 절이라는 뜻일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시작이.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절을 짓는다는 뜻일까? 지금까지 시를 써오면서 시가 무엇인지, 시로서 무엇을 이룰지 생각해 볼 틈도 없이,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틈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틈도 없이 헤매어서 왔다. 경기도 양주군 해암사엔 절없이 절터만 남아있고, 뭐 쭉 나오죠? 제가 일일이 다 읽지 않겠습니다. 좀 내려가다 보면 아마도 시는 닿을 수 없는 그리움인 게라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마음인 게라고, 끝없이 저작거리 걷고 있을 우바이, 그 고운 사람을 생각해보. 자, 여러분이 여기서 이 우바이라는 말을 아시면 상당한 실력자인데, 혹시 아세요? 우바이. 자, 끝없이 저작거리 시장이에요. 시장을 걷고 있을 우바이는 출가하지 않고 불제자가 된 여자를,
여자를 우바이라고 합니다. 그 고운 사람을 생각했다. 나오는데 이 시는 결국 뭐예요? 시에 대한 시죠. 처음부터 시란 말이 곧 절이라는 뜻일까? 말씀으로 절을 짓는다는 뜻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넘겨보세요. 그래서 176쪽에 보면 우선 시라는 말의 한자 이 시가 언어, 말씀 원자와 절 사이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을 라는 알려진 통념을 새삼 되짚는다. 시에 대한 시기 때문에. 더구나 실제 절을 방문하면서 거기에 시가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에는 절간에서 발견한 상사화를 통해 시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상사화는 이까꽃이 동시에 피지 않는 식물로서 이까꽃은 닿을 수 없는 그리움. 그런 걸 이야기한다는 거. 상사화는 여러분이 아마 꽃 좋아하시는 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걸 이야기한다는 것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 대한 시. 자, 패스티시. 자, 패스티시 땡땡하고요. 혼성모방이라고. 혼성모방. 패스티시는 혼성모방이라는 건데 이 패스티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좀 필기를 좀 하세요. 이거는 첫 번째는 비판 없는 모방. 그다음에 우리가 짜집기라고 보통 짜집기가 짜깁기가 맞습니다. 짜집기가 아니라 짜서 깁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늘질처럼. 비판과 풍자적 속성은 결여되고 비판과 풍자적 속성은 결여되고 유의적 기능만 부과. 자, 이렇게 필기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필기를 좀 하십시오. 유의적 기능만 부각된다는 겁니다. 자, 유의적 기능만 부각된다. 자, 그래서 자, 이 패러디라고 하는 게 패스티시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결국 이 패스티시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어떤 내용들이 이제 막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상당히 재미있는 시인데 한민복의 광고의 나라에 상당히 긴 시입니다. 볼까요? 자, 176쪽에 보세요. 광고의 나라에 살고 싶다. 사랑하는 여자와 더불어 이렇게 살고 싶다 하다가 그 밑에 있는 거는 읽어보세요. 인간을부터 거기 177쪽까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제가 필요한 거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1의 톰보이가 거리를 줬죠. 이 톰보이는요, 원래 말괄량이라는 뜻이에요. 써보세요. 톰보이. 말괄량. 영어로는 시루란 말을 써요. 시루. 원래 시루라는 말이 좀 더 멋있는 말인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명의 아이가 지나가고, 그러니까 아이를 아이라고 했잖아요. 이상의 오감도 제1편. 이상의 오감도 제1편입니다. 오감도라는 이게 이제 시집이잖아요. 시집에서 오감도가 나와요. 한 명의 아이가 지나가고, 두 명의 아이가 지나가고, 13명의 아이가 지나가고, 길은 막다른 골목이. 이게 시예요. 이게 무슨 시냐라고 막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의 의견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조선의 팔도를 상징한다. 13명이라는 것은. 이 비평가들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의 결국 오감도의 제1편을 패러디한 거예요, 지금.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1의 더 톰보이가 거리를 질주하고, 1000만 번을 변해도 나는 나. 이렇게 이제 또 집어넣었죠? 제2의 아몰의 마몽드가 질주하고, 제3의 비제벌, 이게 다 상표들이에요, 상표들. 그 소리, 제4의 뭐가 질주하고 막 나오죠? 제가 다 일일이 안 읽겠습니다. 뭐가 질주하고 막 이렇게 해. 그 다음에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다. 원래는 지금 177쪽에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다가 아니라 길은 막다른 골목이에요. 이렇게 이제 끝나요, 이게. 길은 막다른 골목. 그러니까 이게 진퇴양난의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더 이상 어떻게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건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 시는 광고의 광고에 사용된 다양한 광고 언어들을 있는 그대로 차용해서 시행을 만들고 있다. 광고는 자본주의의 꽃이다. 그렇죠? 요즘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봐보세요. 요즘엔 다 30분 하면 광고하고 또 한 20분 하면 광고하고 드라마 한 편 보려면 광고 2번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요즘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광고의 나라는 우리 이렇게 광고의 이야기로 막 세뇌가 돼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밑에서 178쪽 넷째 줄 3년에서 이상의 오감도를 패러디한다고 나오죠.
화장품을 바르고 옷가지를 걸치고 질주하는 사람들에게 상품 광고는 환상을 부추기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상의 오감들은 다양한 언어들을 배열하기 위한 형식적인 틀로 빌려온 것이다. 그냥 빌려 쓴 것일 뿐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감도 자체에 대한 시인의 새로운 해석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이처럼 패스티시는, 자 여기 밑줄 치세요. 이게 중요해요. 179쪽이 첫째 줄 끝에 패스티시는부터 쭉 해서 구별된다까지. 그 밑줄 치고 별표 쳐놓으세요. 패스티시는부터 구별된다. 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양한 원전 텍스트를 변형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가 짜깁기 한다는데 주력한다. 보세요. 짜집기 아니죠. 그래서 이제 패러디는 원전 텍스트에 대한 모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패러디스트의 의도를 변형하는 변형 과정이 수반된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광고 언어를 수집하고 짜깁기 하는 패스티시 기법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광고 언어 짜깁기죠. 광고 언어 짜깁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광고에 나오는 그 언어들을 짜깁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광고가 자본주의 사회의 꽃이다.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광고에 둘러싸인 일상을 재구성합니다. 광고에 둘러싸인 자, 광고에 둘러싼 일상을 재구성하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의 오감도 차용했다는 건 아까 이야기했어요. 했고, 이제 시에 대한 재해석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자본주의적인 삶의 허구성, 이런 것을 이제 폭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보세요. 이게 뭐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아주 유명한 상표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막 되게 또 좀 있는 집 아이구나. 그걸 안 하면 뭐 이렇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상표도 하도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이미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걸 막 이제 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에 대한 모순, 이런 것을 이상의 오감도라는 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패스티시다. 그러니까 이 패스티시는 다시 한번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풍자 없는 유희다. 지금 패스티시 혼성 모방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풍자를 하지 않는 유희를 패스티시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통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는데 이 풍자가 없는 유희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인유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쭉 설명을 좀 드렸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지금 2시 39분이니까 제가 2시 39분이니까 2시 한 50분까지